제9편 예심 관리 베르호찐의 출세 배경 뾰또로 일리치 베르호찐의 과부 모르조반의 집의 굳게 닫힌 대문을 있는 힘을 다해 두드려 대는 대목에서 우리는 일단 이야기를 중단했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물론 그는 끝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았다. 2시간 전에 받은 충격으로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 생각도 못하고 있던 페냐는 또다시 맹렬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랐다. 그녀는 미자가 마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는 줄로만 알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외에는 그처럼 당돌하게 문을 두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페냐는 문지기한테로 달려가서 그는 벌써 잠이 깨어 대문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 제발 문을 열어주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문지기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후 상대방이 지극히 중대한 용건 때문에 페냐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는 드디어 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베르호찌는 아까 미자처럼 부엌으로 안내되었다. 이때 페도시아 마르코브나 즉 페냐는 베르호찐의 양해를 얻어 만일의 일을 위하여 문지기도 같이 들어오게 했다. 베르호찐은 곧 꼬치꼬치 케어묻기 시작한 끝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고야 말았다. 그것은 드미트리가 그루센카를 찾으러 달려나갈 때 절구에서 절구 공이를 집어들고 갔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그의 손에는 절구공이가 없었고 손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요. 그때까지도 아직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핏방울이 마구 떨어지고 있더라니까요. 하고 페냐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마도 그녀는 자기의 혼란된 상상 속에서 이런 무서운 사실을 무의식 중에 만들어내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베르호찌는 비록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을지언정 어쨌든 피투성이가 된 미자의 손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그 손을 씻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어째서 그렇게 빨리 피가 말라붙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드미트리가 절구공이를 들고 달려간 곳이 과연 어디인가? 정말로 표도로에게로 달려갔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베르호찌는 특히 이 점을 세밀하게 추궁해 보았으나 결국 이렇다 할 아무런 것도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드미트리가 달려갔을 만한 곳은 아버지의 집 이외에는 없을 것 같았으므로 필경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고 페냐는 흥분에 휩싸여 말을 계속했다. 난 그분에게 죄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엔 제가 캐묻기 시작했어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왜 그렇게 손에 피가 묻었어요?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이건 사람의 피다. 방금 사람을 죽이고 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몹시 후회하는 듯이 저에게 죄다 고백하더군요. 그리곤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분은 대체 어디로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이런 시각에 뛰쳐나가는 것일까 하고요. 그러자 목그루의 마을로 가서 우리 아씨를 죽이려는 그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씨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에게 애원하러 그의 하숙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도중에 물로또니 꼬픈의 상점 앞을 지나다 보니 문득 그분이 방금 출발하려는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때 보니 이미 그분의 손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어요. 페냐는 이 사실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훨씬 후에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페냐의 할머니인 늙은 식모도 될 수 있는 데까지 손녀딸의 이 정언을 뒷받침해 주었다. 베르호찌는 그 밖에도 몇 마디를 더 묻고 나서 조금 전에 여기로 들어왔을 때보다도 더 불안하고 혼란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왔다. 이제부터 곧장 표도로의 집으로 가서 별 다른 일이 없었는가 물어보고 만일 있었다면 어떤 일인가를 물어보아 확고한 신념을 얻은 후에 비로소 경찰서장한테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순서일 것 같았다. 베르호찌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밤은 캄캄했고 표도로의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또다시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표도로와는 약간의 안면이 있을 뿐 그리 잘 아는 사이도 아닌 처지에 문을 두드려서 사람을 깨워 열어달라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는 날이면 원래가 짓궂기 짝이 없는 표도로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온 읍내를 돌아다니며 자기와는 그리 안면도 없는 베르호찐이라는 애송이 관리가 자기가 어느 누구한테 살해당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한밤중에 자기 집 문을 부서져라고 두들겨 대더라는 말을 퍼뜨릴 것이다. 그야말로 추문도 이만저만한 추문이 아니다. 베르호찌는 추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고 있는 호기심은 뜻밖에도 매우 강한 것이었다. 그는 공연히 화가 나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지만 사무 발을 구르듯이 자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곧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표도로의 집 쪽이 아니라 호올라꼬바 부인 집 쪽이었다. 만약에 호올라꼬바 부인이 드미트리에게 3천 루블리를 준 일이 없다고 부정하면 곧장 경찰서장을 찾아가고 만약에 부인이 3천 루블리를 주었다고 할 경우에는 내일 아침까지 모든 일을 미루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그는 이렇게 결심했던 것이다. 물론 베르호친 같은 젊은 사내가 밤중에 그것도 밤 11시가 가까워서 전혀 안면도 없는 상류사회의 부인 집을 찾아가서 벌써 잠자리에 들어섰는지도 모르는 부인을 깨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괴이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표도로의 집을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추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확하고 냉정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간혹 이런 결심을 할 때가 있는 법이다. 하물며 이 순간의 베르호찌는 결코 냉정한 인간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점차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기 시작한 억제할 수 없는 불안은 이어코 고통을 느낄 만큼 커져서
그의 의지를 거역하면서까지 그를 마구 휘몰아치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을 두고 이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그는 부인의 집을 향해 끌려가듯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줄곧 욕지거리를 퍼부었으나 한편으로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캐내고야 말 테다 라고 이를 악물며 10번 이상이나 되풀이하였고 그리하여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홀라꼬바 부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는 정각 11시였다. 대문에서는 비교적 빨리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부인께서 자리에 드셨는지 어떤지를 묻는 말에 문지기는 대개 이맘때쯤이면 자리에 드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현관으로 올라가서 면회를 부탁해 보시지요. 부인께서 만나보실 의사가 있으면 만나 주실 게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 주시지 않겠지요. 베르호찌는 현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이 그리 수월치가 못했다. 하인은 좀처럼 손님이 온 것을 알리러 들어가려 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젊은 하녀를 불러내 주었다. 베르호찌는 정중하게 그리고 끈덕지게 이 읍내에 사는 관리 베르호찌니 특별한 용건으로 부인을 찾아왔다. 그렇게 중대한 용건이 아니면 이런 시각에 찾아왔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부인을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녀에게 열심히 부탁했다. 이 말을 그대로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해주십시오. 하고 그는 하녀에게 거듭 당부하였다. 하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현관에서 기다렸다. 홀라꼬바 부인은 비록 잠은 들어있지 않았지만 이미 자기 침실에 들어가 있었다. 부인은 아까 미자가 찾아왔던 이후로 몹시 기분이 상해서 이런 흥분 뒤에는 어뢰 일어나는 편두통 때문에 오늘 밤도 밤새도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부인은 하녀의 전가를 듣고 몹시 놀라며 짜증 섞인 의조로 면회를 거절하도록 분부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와 아무런 안면도 없는 읍내의 관리가 이런 시각에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여자로서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러나 베르호찐도 이번만은 나기만큼이나 고집을 부리며 완고하게 버티었다. 그는 면회를 사절한다는 말을 듣자 더 한층 끈덕진 태도로 다시 한번 자기가 찾아온 뜻을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나는 지극히 중대한 용건으로 찾아왔으니만큼 만약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후에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말도 그대로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때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고 그는 후에 이때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하녀는 몹시 놀라서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이 말을 전하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홀라꼬바 부인은 어리둥절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겉보기에 그 사람이 어떻느냐고 물었다. 하녀는 옷차림이 단정할 뿐만 아니라 예절있고 점잖게 생긴 젊은 분이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잠깐 말해 두거니와 베르호찐이란 사내는 용모가 꽤 잘생긴 젊은이로서 자기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홀라꼬바 부인은 그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부인은 벌써 가운으로 갈아입고 실내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의 옷차림에 다만 어깨에 금은 숄만을 걸쳤다. 관리는 바로
얼마 전에 미자가 안내되어 들어갔던 방, 즉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부인은 마치 힐문하는 듯한 엄한 표정으로 손님에게로 다가오더니 앉으라는 말도 않고 다짜고짜로 묻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